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 이후 국회는 마비됐습니다만 여야는 주말 사이에도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들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의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원 교수,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당이 지금 본회의에 오른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국은 사실 때이른 한파에 휩싸인 형국인데 주말 상황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9일 그 199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었고 특히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공수처 등 검찰 개혁 입법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회하는 그 무렵에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99개 의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의사 진행 거부 발언을 시작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것이죠. 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11월 29일 날 그것이 상정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24시간 동안 계속 한 의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앞으로 199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나아가서 5월 말쯤 그까지 있었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부분 회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등원조차 거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6.25 때의 그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한국당의 한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내내 답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안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정수로 하루 내지는 3일 정도의 어떤 그 임시회를 계속 열 수 있는 그런 방안, 내지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이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과연 이번 그 정기국회가 정기국회인 12월 10일까지 네. 이와 같은 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여야가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대치하는 상황인데 뭐 이 과정에서 이제 민식이법과 같은 이제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두고 지금 뭐 여야 각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룬다는 지금 그 비판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예. 한국당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변명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신청의 이유로 여당이 이제 안건을 이제 순서를 조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거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 불참해 가지고 안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거에서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에서 주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뭐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개정안, 그다음에 또 데이터 3법, 그다음에 또 이제 유치원 3법과 같은 현안들이 많이 미뤄지고 있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당의 어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대응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법안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을 할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안을 올릴지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모든 그 예산안부터 이제 원래는 오늘까지 이제 법정 처리 기한인데 네. 오늘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비롯해서 법안 쪼개기건 어쨌든 상정하게 되면은 패스트트랙을 관련해서를 비롯해서 한 199가지가 사실 일괄 상정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여당이 어떻게든 간에 그 야당에서 그 5분의 1 이상 해서 그 요청을 하면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법을 먼저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그 순서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 홍익표 그 원내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상정할지 여부, 일단 상정될 경우에는 그 한국당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한수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순서는 현재는 그 차순위로 밀리고 이것을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한국당에 대해서 여론전으로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그 어떤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라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상정을 했을 때에 공수처법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법을 먼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은데 예컨대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옛날에 합의했는 게 먼저 선거법 개정 후 공수처법 처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또 그 민주당 당내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갔을 때에 이 그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필리버스터 전국 하에서 과연 이것이 상정조차 가능할지 상정되고 나서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할지 아니면 선거법을 처리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이 야당 측의 필리버스터 어떤 요청을 막아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더 어떤 그 핵심 쟁점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민생 현안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좀 대립되는 구도이기 때문에요. 네. 뭐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당장 그 시급한 거는 이제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교통 안전을 이제 그 전제로 하는 이제 교통법 개정. 그건 이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 3법. 그렇죠. 이것도 사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는데 당초 올해 연내 안에 이제 처리될 걸로 봤는데 이제 변수를 만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처리가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 얘기해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그 경제 활성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에는 개인의 그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다 보니까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자기 어떤 개인 신용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개별 안건별로 이제 동의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목적이나 이런 거 없이 또 보안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좋은 양질의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뭐 투자 회사라든지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한 기업들이 자기한테 어떤 그 재테크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면서 내가 원래대로 생각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제공하는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그 개별적인 사안에 좀 매몰돼 있다 보면 데이터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포괄적 승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고객부터 동의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질의 그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혁신 어떤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이제 기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신용 정보에 대한 효과적 사용을 이용하는 그런 부가가치 사업에 종사한 5개 업체들 보게 되면 그 이제 매출이 한 6억 불 정도 되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좀 처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지금 법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법안인데 국회가 지금 계속 공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 당국이 이번 달 중순 도쿄에서 만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3년 만에 국장급 협의가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요. 일단 열리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우려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이 좀 여러 가지 듭니다. 뭐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완전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제비가 봄의 전령사인 건 맞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논란이 많았었고 어쨌든 올해가 그 12월 달을 잘 마무리해야
내년에 한일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번 12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장급 회담이 지난 그 11월 22일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그 잠정 철회와 관련해서 하면서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지금 마드리드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셈 외교장관 회담이 12월 중순에 있고 나아가 지금 12월 내로 중국에서 열리는 이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단추를 잘 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어떤 것과 관련돼서 외교 안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출 우대 국가에 배제됐던 것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바로 다가오는 이번 국장급 회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일본 측 태도가 이제 이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수출 규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수출 규제를 하는 건 여전히 우리 탓이다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난다고 해서 또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일본이 이제 그 모든 현안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는 어떤 일본 경제산업상 얘기를 좀 인용하면 네. 지난 그 과장급 소위 말해서 골방 회의에서 했던 그런 냉랭한 분위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입장이고요. 또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불매 운동 때문에 그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탈출구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 그 대일 무역 적자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네. 다만 일본하고 만나서 좋은 결과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호연 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번 대화의 목표를 이제 지난 수출 규제 이전으로 네. 회귀시키는 데 좀 목표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국장급 회의가 수출 규제 이전으로 좀 회귀하면서 우리의 어떤 수출 실적에 대한 제한 요인들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그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일본의 좀 그 억측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대처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한일 양국이 그동안 뭐 여러 번 다양한 경로로 좀 만나긴 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워낙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서로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 그래서 국장급 회담 협의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갖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로의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부담감이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국장급 회담에서 모든 것이 실무급 회담에서 다 이루어지긴 어렵지 어렵죠.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본질적 핵심은 결국 대법원에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결국 해결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복귀시킬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결국 외교 안보와 관련되는 실무 회담을 하되 결국 그 청와대 내에서 그리고 향후 대법원 내에서 이 징용 피해자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에 있어서 일본이 노 해오다가 최근에 이 그 국회의장 무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1+1+알파 결국 한일 기업 내지는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서 이번까지 있었던 소송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제한 소송에 대한 배상까지 일괄 타결하는 그 안을 내놨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급 협의와는 또 별도로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외교통상부 내지는 산업자원부 차원에서의 문제는 사실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그런 국내에서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 이 부분에 어떤 그
대답을 어떤 식으로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이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과연 12월 셋째 주 또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정 간 타다입니다. 오늘 이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후에 첫 재판이 있게 되잖아요. 예. 그 10월 28일 날 검찰이 이제 그 타다를 운영한 이제 소카의 이재용 대표랑 그 VCNC의 이제 박재욱 대표를 이제 기소를 했고요. 네. 그 기소 이유는 이제 유사 택시 여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 이제 타다 측에서는 이제 11인승의 이제 승합차 대여 서비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유사 택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객운수법에 보게 되면은 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그 차량 대여 시에 운전자를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타다 입장에서는 뭐 여객운수법의 예외 사항을 적용한 거지 사실은 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이제 승합차를 빌려 타는 그런 거보다는 뭔가 이제 그 택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기소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재판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오늘 열리면 어떻게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그 개인 택시 사업자 측에서 고발을 했고 내부적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추가를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네. 결국 그 경찰과 검찰의 의견조차도 서로 다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와 같은 그 타다 영업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죄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 법조인들이 상당 부분 그런 쪽에 점을 치고 있는데요. 예.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했는 이상 법정 공감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버스나 택시인데 버스나 택시 운수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버스 면허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이 소카와 그 VCNC가 같이 그 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탈법적인 영업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국토부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것을 막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취지대로 어떻게 약간 더 넓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다를 건데 사실 주위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에 타다라고 돼 있는 차가 많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영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것이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에는 물론 그 어떻게 보면 택시 그 특히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지만 해외에 보면 특히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갔다 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우버나 그랩 같은 예. 굉장히 편리하고도 저렴한 사업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한국의 혁신이나 신사업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고용 이런 측면에서 막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 기득권과 새로운 사업 간의 어떤 힘겨루기 사업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 그 국회 같은 경우에는 타다금지법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막는 그런 법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인지 국민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정부 혁신 경제와 분명히 맞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참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유사 택시로 볼 거냐, 렌터카 서비스로 볼 거냐 상당히 쟁점이 있는데요. 예. 지난 2015년 그 우버 택시 사례를 보면 좀 예.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우버가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그 유상 운송 혐의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서도 사실은 이제 무죄 이제 확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대형 차량 카니발을 이용했다는 점. 그게 아까 이제 11인승 이상일 경우에 택시 운전사를 같이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예.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그 수요가 아주 뜨거운 상황이죠. 네. 네.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우버 이미 이제 해외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가 많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BMW라는 그런 자동차 판매 회사가 BMW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공유 경제 외에도 요즘에 구독 경제라는 서비스 모델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 그러면은 뭐 어떤 잡지라든가 어떤 기본적으로 쉽게 접하는 일상 생활용품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이제 구독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해서 쓰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자동차를 자주 이렇게 교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불편함이 해소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그 보험료라든가 뭐 자동차 사용료 외에 또 그 유지 비용 같은 경우도 그 구독료에 포함이 돼가지고 좀 비싸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자주 교체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탈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선택의 여지가 가성비가 좀 있네요. 좋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유 경제 넘어가지고 구독 경제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그 타다가 이제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 그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너무 짚다 보면 이런 그 순기능 측면을 놓치지 않냐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심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버 사례에 비춰보면은 조금 그 유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만약에 타다가 재판에서도 불법 판정이 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회에서도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의 공유 경제 서비스가 좀 진화를 못하는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와 같은 그 우버나 한국에 있어서의 타다 서비스가 혁신 경제이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정체가 돼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동년 대비 이 수출 같은 경우에도 2자리 이상 줄었다라고 예. 하면서 결국 어떻게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 부분이 기존 법률, 기존의 기득권에 비추어 그 어떤 발목을 잡힌다는 그런 측면이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경제, 공유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나아가 기존의 이해관계, 기득권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할지 이 부분이 좀 서로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네. 결국 지나치게 기득권층의 어떤 발목이 잡히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4차 산업 발전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국회 그리고 특히 청와대의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호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타다 첫 재판 결과까지도 지켜보셔야겠네요. 최진영 변호사, 서지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